예, 저 전지현 변호사입니다. 저도 이 분야 사실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도덕감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평균적인 법감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없습니다. 스튜어드십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지난 대선에서. 그리고 이제 작년에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말에 코드 도입 선언하고 그 다음에 1월 8일 날 의결권 행사 위임하는 시행령이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23일 날 문 대통령이 코드 도입 선언한 이후에 수탁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위가 한징칼 경영참여를 결정하고 지난달에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튜어드십 도입에 대한 논의는 늘상 일어왔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기업 지배구조원이라는 민간이 주도를 해서 영국, 일본 사례 참조를 해서 7가지 원칙을 만들기도 했고, 그런데 이런 기관 투자자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늘상 나오는 지적이 뭐냐면은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그리고 관치 경영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섣불리 도입하는 기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죠. 2016년에 국정농단 사태, 국민 밉상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이때 이후로 우리 사회의 가치 지향점의 상당 부분이 변화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좌클릭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스튜어드십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부분이랑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재판은 지금 형사, 민사 이렇게 두 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형사에서는 삼성이 말준 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국민연금이 찬성한 거랑 대가관계가 있냐 없냐 하는 현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영표 직권남용은 또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정농단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삼성이 최순실한테 말 사준 거랑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권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표 던진 거랑 대가 관계가 있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재용 2심이랑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이랑 비슷하게 판결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이랑 이재용 전 회장 1심이랑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이제 긍정적으로 본 데서는 어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본 거고, 이제 부정적으로 본 재판부에서는 그런 걸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문영표는 유죄가 나왔고요. 이 부분은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민사 부분에서는 일상신혁이 제기한 합병 비율의 불공정 문제랑 얘기가 되는데, 이때 삼성대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1대 0.35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건 제일모직이니까 제일모직이 지나치게 유리하게 판단을 했다 뭐 그런 거였는데, 합병 비율의 불공정이라는 거는 3대1, 70대1 이런 수치 자체가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보다, 주식의 가치보다 얼마만큼 뻥튀기가 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불공정 여부를 따지는데 1심에서는 원고 주주들의 주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심 진행 중인데 얼마 전에 삼바 사태 터지지 않았습니까? 삼바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건과 관련해서 삼성한테는 절대 호재가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저 잠시 얘기가 옆길로 샜는데 이 합병 사례를 두고 스튜어드십을 도입하자 그때 국민연금이 전문 자문기관 무시하고 합병 찬성한 거는 돈 맡긴 국민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정부 말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해야지 어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냐, 결과를 봐라 삼성물산 주주들 손해나지 않았냐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수탁자가 집사처럼 책임을 다하게 스튜어드십 도입하자 이런 취지예요. 지금 찬성하는 논거에서는. 그런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삼성물산 합병 문제가 스튜어드십이 없어서 발생한 건가요? 스튜어드십이라는 거는 원래 자율적인 구범이고 문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에 있었단 말이에요. 기금운용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고 위원 구성에 정부가 참여를 해요. 이런 구조 하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있건 없건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런 구조 하에서는 연기금의 행사 기준이 정부 정책에 좌우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지난 1월에 나온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중점관리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고 하면서 땅콩 회항 같은 컨트로버셜 이슈 야기 기업,
ESG 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컨트로버셜이 뭔지 찾아봤더니 뭐 문제 기업, 사회적인 책임을 야기하는 기업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 ESG라는 거는 E는 환경, S는 사회적인 것, G는 지배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준이 뭐라는 건지 사실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가지고는 착하면은 등급을 높게 주고 못됐으면은 나쁘게 준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2015년에 삼성물산 합병할 때 언론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헤지펀드 대항해서 국민기업 지켜봐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게 정의인 줄 알았어요. 결국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명목으로 관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정의라는 게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의라는 게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했나 싶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기업이 사실 문제는 많았어요. 뭐 족벌체제, 통행세, 연결고리를 통한 전체 그룹 지배, 그리고 대기업 총수는 암만 잘못을 했어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무슨 공식같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의 조현아 언니 땅콩을 접시에 안 담아왔다고 비행기를 회항을 시켜가지고는 직원 보고 내리라 그랬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지배 구조에서 어떤 폐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연기금 민간 기업보다는 낫지만 거의 거수기 노릇을 했어요. 이거는 사회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분에 대한 권한마저 내가 가진 권리에 대한 권한마저 행사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순서에는 ABC가 있듯이 뭐를 개혁하다고 할 때는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탁자 위에서 한진칼 대한항공 경영참여 안 해 말한 거를 대통령이 언급한 이후에 기금군영위에서 뒤집는 이런 식이 아니라 국민연금 운영구조부터 바꾸고 기관의 주주의결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본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운용 의결권 행사를 운용사에 맡기고 개입을 안 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입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 행사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작년 7월 국민연금 발표한 선언문을 보면은 위임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가점 부여 같은 거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애초에 도입하는 취지가 조연아 같은 언니 기업 갑질 너무하다 그런 건데 운용사들이 눈치를 안 볼까요? 아니면은 사회적 책임을 아예 언급하지 말고 그냥 주식가치 증대의 본연의 역할을 하자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 검찰 개혁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를 신설해야 된다는 건데 사법기관을 개혁할 때는 먼저 정부가 인사권을 놔야 돼요. 그거 계속 들고 있으면서 검찰 개혁한다? 이거 공수처 아니라 공수처 할아버지를 설치해도 옥상옥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ABC가 안 된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는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스튜어드십을 연기금에 적극 도입해보자.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 논리가 있기는 한데 그 논거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외국 사례나 최근 투자 성향의 변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학자들이 이런 거를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보는 거는 조현아 언니의 갑질부터 해가지고는 통행세, 편법 승계, 횡령, 뇌물, 모 대기업 임원은 연봉이 1년에 몇십억이나 된다 그런 기사거든요. 근데 나한테 배당은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제도라는 게 도입을 할 때는 어떤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최근 대기업이 배당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 그런 보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도입을 막자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2017년 기준 상장사 배당 성향을 보면은 G20 국가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이 17.53%인데 일본은 29.76, 미국은 35.53이거든요. 근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왜 가르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은 아이 저기 또 꼴통 무슨 보수들이네 또 이렇게밖에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또 우리 법에 보면은 자본시장법 국가재정법에 보면은 성실하게 주주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연기금의 주식 투자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부정한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 의결 그리고 또 실제 의결권 행사를 보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3년에 10% 룰이 해제되면서 지분율이 대폭 상승을 하고 이제 5% 이상 투자 기업들 지금 보면 한 29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주식 비중이 늘어나면서 의결권 행사 비율도 높고 민간 투자사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훨씬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재무제표 승인 같은 적극적인 권리 행사 반대율은 거의 제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분명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가진 만큼 목소리를 내자 이런 얘기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무슨 강행 규정으로 일률 규제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 방안으로 연성규범 및 스튜어드십 도입은 검토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 최근에 운용 성과와 관련해서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제대로 준수가 안 됐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지만은 또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기금 같은 캘퍼스 효과 같은 긍정적인 사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칙적으로 안 돼 이런 논리는 뭐 지지를 받을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국민연금이 제일 적극적인데 이렇게 진행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은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지난달 발표한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지적하고 싶은데 너무나 애매모호해서 어떨 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해가지고는 이사 선임 관련해서 2회 이상 반대 의견을 던졌어도 개선 안 되면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건데 무슨 이유로 반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예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를 규정한 나라는 없어요. 말레이시아 경우 유일한데 그거는 저성과 이사 해임 요청 내용이 있을 때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컨트로버셜, ES 문제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처음에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던 영국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과연 이런 규정이 정당하냐.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환경 문제에서 비롯되는 위험은 회사가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고 그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여한다 정도로 그냥 보다가 나중에 개입하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났거든요. 근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도입해서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컨트러버셜 ESG 뭔지도 모르겠고 어떤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이게 개입을 하겠다는 건 아닌지, 이게 어떤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는 일종의 그런 면피성 코드는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의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ESG 문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기업 총수가 불륜을 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그럴 때 이럴 때 국민연금이 개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뭐 어떤 재벌 총수의 딸이 운전기사한테 갑질을 해가지고는 제품이 안 팔린단 말이에요. 엄마가 안 사가, 엄마들이 안 사가, 이럴 때 개입하는 게 맞는 걸까요? 가정교육과 기업 경영의 문제는 분명히 분리되는 거고, 조현아 씨도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조양호 회장이 뭐 물러나야 된다, 이거는 사실 분리해서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거는 저는 반대한다고. 그럼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 거냐? 스튜어드십이라는 게 원래 남의 재산 맡았으면 관리 잘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게 도덕적으로 관리하라는 건데, 그 도입 배경을 보면은 영국, 일본 나라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어떤 주주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된 거고, 일본은 조금 달라요. 이게 기업가치 제고 차원이에요. 그리고 회사를 보는 입장도 회사를 주주의 소유물로 보는 게 영미권이라 그러면은 일본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 주식 보유 비율이 거의 전체의 85%에 이르는데 여기는 기독교 역사가 길잖아요. 이 스튜어드라는 거를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청직이 집사, 이게 어떤 사람이겠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뭐
낙타였나요? 돼지였나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없는 사람도 도와주고 이거를 윤리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청지기 정신이. 그런 정신이 바탕이 돼서 도입이 된 게 영국이란 말이에요. 그 영국에서는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워커 보고서 권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RC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했고요. 일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어떤 적극적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의 지속적인 성장 아니면 공동체적 이해관계로 회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 원칙을 보더라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먼저 기본 원칙과 이해 충돌의 경우 미공개 정보는 어떻게 할 건지, 투자 대상 회사에 어느 정도로 관여할 건지 이런 내용의 순서로 적용이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 대상 회사에 어떻게 관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관여 대상 관련해서도 영국은 뭐 ESG, 성과, 경영 전략 이렇게 딱 열거를 해놓고 있는데, 일본은 개별 기관 투자자들한테 일임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도입의 배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주안점을 찍을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2015년에 기업지배구조원이 규정한 코드를 보면은 이해상충관에서 사정관리 규정이 없는 거는 영국이랑 비슷한데,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관여 정도나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 간의 공동 관여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 거는 또 일본과 유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나쁜 기업은 나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수용 여부는 자유고 개별적으로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지만은 도입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 그래야 그 다음의 단계를 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법적인 문제도 같이 봐야 되는데, 기업이랑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미공개 정보를 내가 알았을 때 이거를 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해도 안 되고 타인에 전달을 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내부자 거래 요건이라는 게 보면은 일단 정보 제공자한테 정보를 이용하게 하라는 의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한다고 해서 인정은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실효성에는 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규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정보 차단벽을 설치를 해서 주주 활동 부서랑 자산 운용 부서랑 이거를 분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떤 수익을 거뒀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외에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없고, 그 다음에 5%를 10%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5% 룰이면은 5% 이상이면 공시해라, 10% 이상이면은 단기 매매 차익 반환해라, 뭐 이런 건데, 이게 공동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합산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경영권 제한인 경우에, 경영권 제한 아닌 경우에는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예외가 있거든요. 근데 이 5% 룰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3%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5%예요. 근데 이 경영권 참여를 어디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고, 그다음에 그 공동 보유자의 정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일본보다 그걸 더 좁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뭐 5%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규정이 된 건데, 이렇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똑같은 룰인데 이게 해당 범위를 더 좁게 규정을 해놓고 놨다 이러면은 뭐 어떤 감사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문제를 또 지적을 해드릴 수가 있고, 또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의 경우에도 이제 법무법인의 쌍방다리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해 상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투자 대상 회사와 그다음에 투자자 간에. 그리고 아까 황인학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원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의 견제가 어떤 이사 감사에 의한 견제라면 외부의 견제는 기관 투자자에 의한 견제라 그러는데, 이사가 잘못을 했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근데 기관 투자자가 잘못 판단을 해서 손해를 야기시켰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거를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사실 이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돼 있던 거는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때도 기금관리법 개정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그때는 유승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뭐 이거 제정하는 건 좋다, 기금관리법 개정하는 거는 좋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투자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특히나 운용 자금의 규모가 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자산 운용의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뭐 2004년과 지금의 우리의 기업 경영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발전시켜 나간다면은 기준은 당시에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